안녕하세요. 체감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들려드릴 작품은 조정래님의 청산댁입니다. 개인의 아픔은 사회의 아픔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비극적인 청산댁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아픈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세요. 청산댁 조정래. 비구름을 가득 안은 하늘이 낮게 드리웠다. 스산한 바람이 흙먼지를 일구며 땅바닥을 핥고 지나간다. 한 줄금 퍼붓을랑갑다. 싸게 가자. 청산댁은 하늘을 힐끔 올려다보고 몸을 으스스 떨었다. 아이고 내 새끼 얼겠네 왜. 삼배 치맛자락을 걷어 올려 손자를 감쌌다. 그리고 바짝 추슬러 얻고 걸음을 빨리 했다. 윗마을 입구의 당산나무에 이르렀다. 청산댁은 빠르게 조골이 섭을 염이었다. 습관이었다. 하늘로 오르기 전날 밤 몸을 깨끗이 가누지 못한 용이 벼락을 맞아 떨어진 자리에 솟아났다는 당산나무. 이 앞을 지날 때면 청산댁은 늘 옷매무새를 바로잡곤 했다. 그리고 가다듬어진 마음으로 간곡한 바람을 빌어 올리는 것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용왕님께 비나이다. 우리 만득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용왕님께서 굽어 살피사 총알이 우리 만득이 피해가게, 총알이 우리 만득이 피해가게 용왕님께 비나이다. 딴 집 자식은 다 몰라도 우리 자식 만득이만 살아서 돌아오게 용왕님 굽어 살펴줍시사. 빌기를 마치고 눈을 뜬 청산댁은 그만 까무러치게 놀랐다. 당산나무 가지에 몸을 칭칭 감아 대가리를 늘어뜨린 구렁이가 빨간 혀를 날름거리고 있지 않은가. 실이 팔뚝 굵기는 될 구렁이의 몸에서는 푸른빛이 돋아나고 있었다. 청산댁은 입을 딱 벌린 채 움직일 줄을 몰랐다. 등에 업힌 손자가 머리칼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훔칫 정신을 바로잡았다. 청산댁은 휙 돌아서며 퇴퇴 침을 3번 뱉었다. 그러고는 쫓기듯 걸음을 빨리 했다. 아이고 얄구져라. 어쩐 놈의 구렁이가. 금매. 아이고 얄구져라. 청산댁은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어쩌면 하필 당산나무에 그리 징그러운 구렁이가 몸을 사렸을까 싶어서였다. 그런 생각을 떼치기라도 하듯 손자루를 업은 팔에 힘을 더 주고 걸음을 서둘렀다. 그리고 치맛단 속에 접어놓은 아들의 편지를 생각했다. 금세 눈앞에 만득이의 대장부다운 모습이 어린거린다. 그리고 곧 흐려졌다 눈물이 쏟는 것이다. 아들 생각만 하면 쏟는 눈물이었다. 늙은 것이 요망하게. 청산댁은 손등으로 얼른 눈언저리를 훔치며 콧물을 들이마셨다. 우물을 지나는데 후두둑 빗발이 뿌리기 시작했다. 귀염고 퍼붓는구만. 선상님이 계실 줄 모르겠네. 청산댁은 뛰다시피 했다. 아들의 편지를 읽어달라고 가는 길이었다. 월남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하는 사시사철 복더위보다 더한 여름뿐이라는 나라에 베트콩들과 싸우러 간 아들 만득이로부터 한 달에 한 번쯤 편지가 왔다. 어미 애간장 썩어 내려앉는 줄도 모르고 자주 편지 안 하는 것이 섭섭하고 원망스러웠지만 무소식이 희소식이거니 생각하며 기다리고 그럴수록 새벽마다 맑은 물을 떠놓고 비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읍내 중학교를 나온 며느리를 시켜 아들의 편지 내용을 들을 수 있었지만 그 방정맞고 버르장머리 없는 것이 편지만 들었다 하면 홀짝거리고 짜는 꼴이란. 객지에 나가 돈을 잘 벌고 있는 낭군 소식이라도 그래서는 못 쓰는데 싸움터에서 시시각각 운수를 하늘에 맡긴 낭군의 소식을 접하고 계집이 눈물을 찔끔거리다니 싹수 없고 보고 배운 데 없는 요망한 것 같으니라고. 그리고 며느리한테 답장을 쓰라고 해도 될 일이었다. 그러나 계집이 배웠으면 뭘 얼마나 배웠고 알면 오죽 어줍잖을까 싶었다. 도무지 미덥지가 않아 편지만 오면
그 길로 윗마을 선생님을 찾아가야 마음이 든든했다. 국민학교 때 만들기를 가르쳤던 박 선생이 그 굵은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야 아들 모습이 또렷이 떠오르고 그분이 답장을 받아 써주어야 속이 후련해지는 것이다. 선상인 기신기라우? 누구요? 만드기 애미요. 비가 요리 퍼붓는디 어쩐 일이요? 만드기 편지를 갖고 왔는디 선상님은 안 계시오? 여기 있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굵은 남자의 목소리에 비에 흠뻑 젖은 청산댁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손자를 내려놓고 앉자마자 청산댁은 앞가슴을 더듬여 편지를 내밀었다. 낯이나 좀 훔치시오. 선생 부인이 건네주는 수건을 받아들어 무릎에 앉힌 손자의 머리와 얼굴을 아무렇게나 두어 번 문지르고 자신의 얼굴은 한 번 닦는 신용만 하고 수건을 옆으로 밀쳐놓았다. 그러는 동안에도 청산댁의 눈길은 편지 봉투를 뜯는 선생의 손에 박혀 있었다. 봉투 속에서 편지가 나오자 청산댁은 앉은 걸음으로 앞으로 다가들었다. 선생은 편지지의 끝과 끝을 양 손가락으로 잡아서는 호기롭게 쫙 펼쳤다. 그 순간 청산댁은 침을 꿀꺽 삼켰다. 그런데 방바닥에 톡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것이 있었다. 요게 뭐라요? 그것을 선생보다 먼저 집어든 건 청산댁이었다. 아이고매, 이 일이 어째야 쓸꼬. 청산댁은 그만 울음 섞인 소리를 질렀다. 뭔데요? 어디 봅시다. 선생이 손을 내밀자 청산댁은 피하면서 말했다. 시상에 일할 수도 있답디요. 이 늙은 것이 환장을 했잖습사. 이럴 수가 있단까. 늙으면 죽어서 싸. 요렇게럼 귀한 것을 금매. 청산댁이 한참을 손바닥으로 쓸다가 내민 것은 반으로 꺾인 아들의 사진이었다. 편지를 접어 옷 속에 넣는 바람에 사진이 반으로 접혀진 것이다. 열대의 무성한 숲을 배경으로 정글 전투의 완전 무장을 갖추고 선 산에 얼룩무늬가 덮인 철모를 쓰고 방탄조끼를 입고 있다. 한 팔에는 총구가 하늘로 치솟게 M16 소총을 곤두세워 들고 다른 팔은 허리에 꺾어 올렸다. 그런 맨살로 드러난 윤기 흐르는 팔은 질기고 굳센 힘이 묻어나고 있었다. 두 다리를 떡 버티고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는 검긋한 얼굴. 그 얼굴에는 웃음기라곤 없다. 양쪽 입꼬리가 아래로 처질 정도로 굳게 다물린 입, 짙은 두 눈이 사뭇 위압적이고 엄숙하다. 작달막한 키에 다부진 몸집의 사내 그가 만득이었다. 벌써 이렇게 어른이 다 됐군. 선생은 만득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빙그레 웃고 있었다. 실성한 사람 맨키로 왜 그리 웃어 쌌소? 이리 좀 주시오. 나도 좀 보게. 아내가 옆구리를 쿡 찌르자 선생은 사진을 건네며 그 생각에서 깨어났다. 국민학교 4학년 때이던가 녀석은 여선생이 변소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고무신에 물을 담아 변소 창문으로 끼얹었다. 동시에 변소 안에서는 여선생의 비명소리가 찢어지고 신이 나서 깡충거리며 돌아서던 녀석은 지나가던 선생에게 덜미를 잡히고 말았다. 또 한 번은 계집 아이들이 땅 뺏긴 오리를 하는 뒤에다 대고 오줌을 갈겨서 교무실에 끌려온 일이 있었다. 어느 선생이 면도칼을 들고 그걸 잘라버리겠다고 을러대자 녀석은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지고 뒷걸음질을 쳤다. 웜의 선생님 안 된다니까요. 오줌은 어디로 누라고 그러요. 교무실은 웃음바다가 되어버리고 녀석은 엉덩이를 채이며 뺑소니를 쳤던 것이다. 이 일은 녀석이 사무관대를 차려입고 장가를 가던 날 선생이 머리에 떠올랐고 그때도 지금처럼 선생은 빙그레 웃었던 것이다. 왔다매 영 몰라보겠소이. 서양물을 묵어서 그런가 하이칼라 냄새를 풍기네. 월남이 서양은 무슨 서양? 선생의 말에 부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근디 얼굴이 어째 요리 시커멀게라우. 흡사 깜둥이구만이라. 금매 사시사철 삼복 여름이라 안 그럽디요. 청산댁의 예산스러운 응답이었다. 그런 더운 디서 어찌 사는고. 근데 이 총은 예비군이 쓰는 것이랑은 영달라 베는디. 하모니라 베트콩을 잡아야 하는디 같아서 델랍디요. 두말에서 뭘 하겠느냐는 식의 청산댁의 대꾸다. 얼굴은 영락없이 애비를 빼박아서 훤한 게 미남이요. 금매 말이요. 청산댁의 얼굴은 금세 서러워지고 눈에는 물기가 밴다. 그려도 청산댁이사 고상한 보람이 있지라우. 자석이 요렇게름 장성혁겄다. 이름난 효자겄다. 그라고 아들 손자 얻었겄다. 아, 갈산댁 좀 보시오. 말년의 영감이란 것이 술이다 계집이다 속을 앵간히 썩이요. 고런 작것은 영감이 아니라 왼수요 왼수. 선생은 대강 훑어본 편지를 방바닥에 놓고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웜에 내 정신 좀 보소. 뭐라고 썼는지 좀 읽어주시오. 청산댁은 무릎 위에 손자를 바로 앉히고 몸을 사렸다. 예, 읽어봅시다. 에헴, 잘 들으십시오. 선생은 담배 연기를 푸 내뿜고는 목청을 다듬었다. 청산댁은 침을 꿀꺽 삼켰다. 모친 전상서. 지독스런 더위에 고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동안 옥체만강하여 건강하시고 밥은 잘 잡수시고 있습니까? 지난번 편지는 받았습니다. 수복이가 배탈설사가 났다니 큰일입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얼른 가십시오. 고치장도 받았는디 날이 더워 꼬약꼬약 넘어서 야단 난리입니다. 그러고 어떻게나 매운지 똥 눌 때 똥구멍이 메어서 며칠은 죽을 욕을 받습니다. 아마도 비프 스테이키나 함바그 스테이키 같은 싱거운 서양 코쟁이 음식을 먹고 싸울 때도 시레이숑 깡통이나 까먹는 버릇이 들어서 그런 모양입니다. 선상님, 무슨 말인지 통 모르겠소. 뭔 꼬부랑 말이 나오제라우. 예, 비프 스테이크는 쇠고기로 된 음식이고 햄버거 스테이크는 돼지고기로 만든 서양 음식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모두 싱거워서 그것만 먹던 속에 갑자기 고추장을 먹었더니 대변 볼 때 맵더라는 겁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애미한테 편지를 씀수로 어찌 꼬부랑 말을 쓰는지 몰라. 선상님 심히 고부를 드는 줄 모르고 다음은 뭐라고 썼지라우? 청산댁은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결코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꼬부랑 말을 거침없이 쓰는 아들, 그저 대견스럽기만 했다. 그리고 중학교까지만이라도 가르친 게 정말 잘했다 싶었다. 이번 여름에 우리나라 전부에 폭우가 쏟아져 피해가 많다는디 농사는 어쩐지 애가 탑니다. 이역만리 월남 땅에서 싸우는 소자는 엄니의 염려 덕분으로 건강하고 편하게 있습니다. 빠따 방맹이로 궁뎅이 볼기짝을 쇠가 빠지도록 맞던 시절은 추억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인자 소자는 병장이 되었습니다. 이번 편지에는 엄니가 놀라 기절초풍할 소식을 전합니다. 귀신잡기 작전에서 소자가 베트콩 둘을 태권도 완빤치로 격파하여 생포했습니다. 그때 표창장과 훈장을 받았고 상품으로 일제소니 트란지스타도 받았습니다. 그 트란지스타는 엄니 심심할 때 들으시라고 선물로 프레젠트 하려 합니다. 선상님, 기절초풍을 소식 다음부터 무슨 소리다요? 예, 그러니까. 선생의 설명을 듣고 난 청산댁은 감격해 마지 않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참말로 참말로 요망스럽게 눈물이 작고. 얼매네 효자요. 애미를 그럭그럭 끔찍이 위어는 자석이 요새 세상에 식간디. 청산댁만 같음싸 자석 수발도 헐만 허구 멀고.
선생 부인이 맞장구를 쳤다. 에헴, 그럼 다음부터 또 읽습니다. 타간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엄니 사랑이 절절합니다. 제대하면 군대에서 숙달한 달구지 모는 기술로 도시에 나가 떼돈을 벌어 엄니를 호강시킬랍니다. 지금 고생을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웜에 군대에서 구루마 끄는 것도 가르친답디요? 청산댁이 이 말에 자동차 운전 기술이라고 선생은 설명을 붙였다. 무더위에 몸조리 잘하십시오. 소자 염려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자 소자도 어른이고 애아부지가 아닙니까? 수복이 아프지 않게 하십시오. 오늘은 이만 아듀. 남십자성 별빛 아래서 불효자 만득 상서. 끝말은 항시 남십자성 별빛 아래 구문 그랴. 그라면요 월남이니께. 치마 끝으로 눈물을 찍어내고 있던 청산댁이 콧물을 들이마시며 선생 부인의 말에 당연하지 않느냐는 듯 대꾸를 했다. 펜촉하고 종이 내와요. 편지 읽기를 마친 선생은 부인에게 일렀다. 청산댁은 매번 폐를 끼쳐 미안하다는 말을 여느 때나 다름없이 서너 번은 되풀이했고 선생은 담배 한 대를 태우고 나서 방바닥에 엎드렸다. 자, 어서 부르십시오. 선생은 청산댁이 부르는 대로 받아쓰기 시작했다. 사투리로 그대로 써야 한다. 처음 대신 편지를 썼을 때 멋모르고 청산댁의 말을 모두 표준어로 바꾸어 썼다. 그런데 대피를 마치고 다시 읽을 때 말썽이 생겼다. 내가 어디 그렇게 말했느냐고 청산댁은 불만이었다. 표준말에 익숙하지 못한 청산댁은 자기가 부른 것과는 엉뚱하게 다르며 그래서는 아들 만드기가 알아듣지 못한다고 우겼다. 선생은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사투리로 고쳐 다시 편지를 써야 했다. 내 자식 만드기 보거라. 사시사철 삼북더우가 뻗대는 땅덩어리서 금매 을매나 신간이 편찮고 사지가 늘어지겄냐. 만드기 니는 여름이면 땅깨나 흘려 쌓고 소시적에는 고상깨나 했니라. 언제나 짬을 타서 미역을 감아야 쓴다. 네 한몸 성해야 만사태평 만사형통이니께. 속옷 갈아입을 적마동 부적 갈아 붙이는 거 이자 뿔지 말아라. 항시 허는 말이다만 그 부적은 천사람 정성이 깃든 것이란께. 만드기 니는 어쨌건 칠성님 자석이여. 무식한 애미 말이라고 섣불리 하면 칠성님이 노하시니께 명심해야써. 이 애미 걱정은 아니어도 돼야. 그라고 수복이 배탈도 말끔히 나았으니께 걱정은 그만혀. 고치장이 매워서 똥구멍이 맵다니께 어째야 쓸지 모르겠다. 다 땀을 많이 빼서 양기가 허한 징조다. 여름 보시는 닭 헐고 게장국이 제일인데 어째야 쓴다냐. 농새는 괜찮으니께 상심하지 말아라. 만드기 네가 공을 세워 상장도 타고 라디오도 받았다니께 장하고 장헌 일이다. 허나 공을 세우는 것도 중하지만 전쟁터에서는 몸을 사릴 줄 알아야 한다. 내 한 목숨이 곧 천지니께. 그러고 도야지가 새끼를 쳤다. 7마리다. 그걸 돈 사서 수복이 돌잔치 장만을 해야 쓰겄다. 수복이 돌도 인자 한 달 남짓 남았다. 수복이 돌에 애비인 네가 있음사 오지기 좋겠냐. 다 시국 탓이니께 너무 섭하게 생각하지 말거라이. 네가 이 못난 애미를 그럭그럭 알뜰살뜰하게 위에 싸니께 이 애미는 할 말이 없다. 얼렁얼렁 세월이 가서 네 뜻대로 풀림사 오지기 좋겠냐. 우리도 얼렁 옛말 이루고 살 때가 와야 할 텐디. 이번 편지에선 어쩐 일로 박 선상님 안부를 안 여쭸더라냐. 그라면 못 쓴다. 박 선상님이
나 땜시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아냐? 애비 없이 큰 자석이란 말을 너한테 들어서 되겠냐? 집안 걱정 말고 몸 편히 건강해라. 할 말은 대상 같지만 오늘은 이만 허겄다. 선생이 다시 읽는 동안 청산댁은 눈을 감고 있었다. 선상님 참말로 욕 보셨구만이라. 우리 만득이 오면 은혜 톡톡히 갚을라요. 청산댁은 손자를 들쳐업고 일어섰다. 올벼쌀이라도 한 대박 갖다 드려야지 생각하고 있었다. 편지를 써줄 때마다 인사는 빠뜨리지 않은 청산댁이었다.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서둘러 살인문을 나섰다. 비가 멎은 사이에 읍내 우체국에 나갈 생각만이 머리에 차 있는 것이다. 남들이 아들 만드기를 칭찬하거나 자기를 복 많은 사람이라고 부를 때처럼 청산댁에게 만족스럽고 뿌듯한 때는 없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선하게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얼굴이 있었다. 남편이었다. 늙어갈수록 자주 꿈자리를 어지럽히고 마음의 허전한 구석을 만들어 놓는 남편이었다. 튼실한 자식 만드기가 있으니까 하면서도 왠지 빈 곳이 생기는 마음은 청산댁으로서도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일이었다. 허주사 때 머슴살이를 하던 남편에게 시집을 온 것이 19살 나던 해 겨울이었다. 남편은 10살이나 더 많았다. 신방이래야 전에 남편이 살던 행랑채에 붙은 조그만 방이었다. 벽지만 새로 바르고 세간이란 허주사 댁에서 마련해준 이불 한 채와 시집 올 때 가져온 고리짝 한 채뿐이었다. 그 고리짝에는 무명 옷가지가 서너 벌 들어 있었다. 다른 살림은 굳이 필요가 없었다. 남편이 허주사 댁에 그대로 머물러 머슴살이를 했고 그래서 그네도 부엌일을 도맡아야 했다. 소여물을 끓이는 방은 언제나 따뜻했다.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면 남편은 담배를 피우며 기다리고 있곤 했다. 어찌 인자서 와 얼른 올 것이지. 퉁명스레 한마디 하고는 담뱃불을 끄고 그네의 손을 거머잡는 것이다. 손이 얼음장이네. 이리 안쏘. 이불을 걷고 아랫목에 앉히기가 무섭게 그 억센 팔로 허리를 감아 눕히고는 어미 닭이 병아리를 품듯 해버린다. 세경 모아놓은 게 새가만이여. 인자 고상도 다 헌심이여. 조금만 참으면 돼야. 초년 고상은 사서라도 헌다는 말이 있자는가배. 우리도 아들 딸 낳고 요렇게 살아볼 날이 내일 모레요. 자네도 몸돌바 감시롱이래요. 그네는 쑥스러워 남편을 외면하고 누워서 가난한 이모 집에서 겨울에도 냉방에서 새우잠을 자던 일을 생각하고 뼈가 희도록 일을 해도 항상 배가 고팠던 일도 생각하고 그러면서 100번 생각해도 시집은 잘 왔다는 생각을 하며 남편의 이런 말에 취해 흥건히 잠에 빠지는 것이었다. 그네는 첫 닭이 울면 이내 잠자리에서 일어나야 했다. 달기 회를 치고 그네가 이불을 벗어나면 남편은 잠덜 깬 소리로 역정을 냈다. 저런 달구 새끼 좀 벗어. 조금 있다 나가서 다 너무 좋은 일 시키는 것이니까. 한사코 치맛자락을 붙들고 방바닥에 눕히고 마는 것이었다. 나무도 지피기 좋은 잘 마른 삭정이만을 해왔고 불을 쉽게 붙이라고 관소를 잘게 쪼개다가 살강 밑에 쌓아두기도 했다. 어떤 때 밥을 하다 말고 나무가 모자라 뒤란에서 그네가 손수 가져오다 맞부딪히면 남편은 불호령을 내렸다. 왜 남자가 하는 일까지 고생을 사서 하느냐는 것이었다. 장가들기 전에는 남편은 나무를 해와도 생솔가지만 쳐왔다는 것이었다. 관솔은 고사하고 부엌에 나무를 들여다 준 일은 한 번도 없었다고 했다. 이런 말을 다른 여자로부터 전해 들으며 그네는 기미치 달아올랐다. 남편은 소여물을 끓인 불 밑에 고구마를 넣었다가 그네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꺼내주기도 했다. 김이 무럭무럭 오르는 군고구마를 먹으며 그네는 괜히 가슴이 설레고
그래서 시집을 잘 왔다는 생각을 또 하고 그러다가 남편 몰래 귓볼이 붉어지기도 했다. 일이 고된 나날이었다. 그러나 빨리 가는 세월이었다. 신혼이라서 그런지도 몰랐다. 2월이 다갈 무렵 입덧이 생기기 시작했다. 남편은 밤마다 먹고 싶은 것이 뭐냐고 지치지도 않고 물었다. 사실 밥맛은 싹 가지고 헛구역질만 나오고 엉뚱한 것이 먹고 싶은 때가 많았다. 때 아닌 참외가 먹고 싶은가 하면 씨 드신 것이 못 견디게 먹고 싶고 메뚜기 볶은 것이 생각나는가 하면 떫은 감을 으석으석 씹었으면 싶기도 했다. 그러나 그네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아기를 뱄다는 것이 창피하기도 했고 어쩐 일로 먹고 싶은 것이 이 한겨울에는 구경조차 못할 것들 뿐이었다. 괜히 말을 했다가 남편 애만 태울까봐 먹고 싶은 게 없다고만 했다. 그런데 남편은 어디서 구했는지 석류를 가져왔고 생전 처음 보는 옥꽃이라는 과자도 손에 쥐어 주었다. 그네는 그저 눈시울이 뜨거울 뿐이었다. 많이 묵어라. 고라고 아들 하나만 쑥 빼라. 아들이면 오지기 좋겠냐. 남편은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했다. 봄이 짙어지고 배가 불러지기 시작하면서 남편의 정성은 더욱 지극해졌다. 시집 오기 전에는 보리가 날 때까지 나물죽이나 호박죽으로 겨우겨우 살아온 그네였다. 그러나 시집 오고 처음 맞는 봄에는 보릿고개라는 걸 모르고 지냈다. 꿈만 같은 일이었다. 허주산내가 잘 살기도 해서였지만 남편이 어찌나 챙겨다 먹이는지 시장길을 느낄 여유가 없었다. 9월 초순에 몸을 풀었다. 아들이었다. 웜이 이 사람아 참말로 고상했네. 고상했어. 요런 달덩이 같은 아들을 장하네. 장하고 말고 내 큰절 한번 받아보소. 벌렁벌렁 춤을 추던 남편은 넙죽 자신에게 큰절을 하는 것이 아닌가. 남정네가 무슨 일이다요. 그녀는 남편을 나무라면서도 연방 벙글거리고 있는 남편의 눈꼬리에 잡힌 잔주름에 눈길을 주고 있었다. 딸을 낳았으면 얼마나 서운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남편은 전보다 더 억척스레 일을 했다. 가난하고 못 배운 한을 자식에게 풀어보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허주산네 집에서 나가겠다고 했다. 남의 집 살아봤자 평생 끝골이고 결국은 남 좋은 일 하는 것이라 했다. 남편의 말을 전해 들은 허주사는 노발대발 하다가 끝내는 달래기 시작했다. 그래서 세경을 2배로 받기로 하고 머물러 앉게 되었다. 우리도 인자 눈 깜짝할 새에 잘 살게 될 테니께 두고 봐. 사내 대장부가 요대로 죽을 쇠야 있간디. 그날 밤 술이 얼근하기 치에 돌아온 남편은 이런 말을 했다. 그네의 눈에도 얼마나 믿음직스러운 남편인지 몰랐다. 다시 2년이 지났다. 아들 봉구도 탈 없이 잘 자랐다. 봉황이 서린 상이라 해서 허주사가 지어준 아들의 이름이었다. 한 번도 다투어 본 일 없이 지나간 세월이었다. 그동안의 장리를 놓고 세경을 받아 모은 돈이 쌀 7가마가 되었다. 그네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남들은 외놈들 등살에 더 못 살겠다고 잔뼈가 굵은 고향을 등지는 판이었다. 더구나 아랫마을 김서방네가 죽 끓일 것도 없어 사흘을 굶었다는 소문이 퍼지는가 하면 어떤 여자는 애를 낳고 묽은 죽만 넘기다 보니 저지 안 나와 애를 죽이고 말았다는 말이 전해지기도 했다. 이런 판국에 쌀이 7가마니라니. 그네는 이 소문이 퍼질까봐 쉬쉬했고 남편에게도 말조심할 것을 몇 번씩이나 다짐했다. 그리고 일을 더 부지런히 했다. 뭐니 해도 다 허주사 양반이 베풀어준 은덕이 아니고서야 감히 생각도 못할 일이라 믿었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외놈 순사들까지도 굽실거릴 만큼 허주사는 신분이 높고 세도가 큰 분이 아닌가. 봉구가 3살 되던 해 봄이었다. 남편은 잠자리에서 며칠 후에 징용을 나가게 되었다는 말을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네의 가슴은 덜컥 내려앉았다.
그러고는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다. 왠지 모르게 서럽고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눈물이었다. 울지 말란께 2, 3년 후딱 댕겨오기만 하면 저수지 및 논 5 마지기는 내 것인께 쌀 7가마니 고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여. 남편은 그녀에게 이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했다. 저수지 숨은 양옆에 있는 논은 허주산 내 많은 논 중에서도 특히 손꼽히는 것이었다. 그만큼 물길이 좋고 기름진 논이었다. 그런 논 5 마지기가 직룡만 갔다 오면 우리 것이 된다고 하니 그네로서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없었다. 남편은 이틀 후에 젊은 사람들과 읍내역에서 기차를 타고 떠났다. 일은 꿰지게 눈치껏 혀 다 너무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니께 그라고 봉구 뒷수발도 잘하고. 그네는 연방 눈물만 훔치고 있었다. 그저 서럽고 기가 막힐 뿐이었다. 기적이 울리고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밤이면 문단속 잘하고 자야 혀. 알겠어? 남편은 지난밤부터 10번도 더한 말을 또 하고 있었다. 그네는 고개를 끄덕이며 몸성이 댕겨 오시오이. 겨우 이 말을 해놓고는 그만 울음을 터뜨려 버렸다. 기차가 상구비를 돌아갈 때까지 그네는 아랫배에 손을 얹고 그대로 서 있었다. 몇 번을 망설이다가 기어이 택기가 있다는 말을 못했고 남편은 그걸 모르고 떠나버린 것이다. 남편이 떠난 후 몇 날을 계속해서 울었다. 밥을 하면서도 울고 빨래를 하면서도 울었다. 일손이 잡히지 않았다. 밥이 타는가 하면 그릇을 놓쳐 깨뜨리기도 했다. 눈자위가 헐어 진물이 나고 앞이 침침하여 안 보였다. 그네는 마음을 다져먹고 밤이 늦으면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남편의 무사를 빌기 시작했다. 곧 입덧이 시작되었다. 더욱 그리워지는 남편이었다. 봉구 아버지 언제나 오실라요? 부엌문을 붙들고 헛구역질을 하다가 간신히 숨을 돌린 그네는 먼 하늘을 바라보며 헛소리처럼 중얼거리곤 했다. 그런 그네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괴어 있었다. 그네의 얼굴은 날로 수척해졌다. 눈 밑 강대뼈 부분에 얼룩이 두껍게 앉고 입술은 언제나 바싹 타 있었다. 몸살이 나도록 길게 느껴지는 입덧이었다. 입덧이 거치면서 봄도 가고 여름이 왔다. 농사는 바빠지는데 그전처럼 일에 신이 나지 않았다. 몸이 무거워지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자는 봉구에게 부채질을 해주며 은하수를 바라보고 누웠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꿈결에 가슴이 답답해졌다. 번쩍 눈을 떴다. 꿈결이 아니었다. 벌떡 일어났다. 그러나 마음뿐이었다. 소리를 질렀다. 소용없었다. 커다란 손이 입을 틀어막고 있었다. 세대 가만히 있거라. 나다 나. 귀에 익은 목소리, 어둠 속에서도 알아볼 수 있는 허주사의 얼굴이었다. 그네는 고개를 돌리며 흑 울음을 터뜨렸다. 밤이면 문단속 잘하고 자야 혀. 알겠소? 그네는 입술을 깨물며 남편의 또렷한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세댁 없던 일로 해둬라.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방문을 나서는 허주사의 말이었다. 그네는 곧 감나무에 목을 맬 작정을 했다. 벌떡 일어났다. 엎드려 자고 있는 아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네는 그만 아들을 감싸 안고 설게 울기 시작했다. 추석이 지나고 설이가 내려도 남편 소식은 알 길이 없었다. 더디게 바뀌는 계절이었다. 12월에 아이를 낳았다. 계집아이였다. 유독 남편이 그리워지는 날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네는 남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섬뜩 놀랐다. 허주사의 그날 밤 일이 찰거머리처럼 머릿속에 붙어 다녔기 때문이었다. 그 일을 잊어버리려고 애도 써보았다. 허사였다.
어떤 때는 남편이 시퍼런 도끼를 들고 쫓아오는 꿈도 꾸고 목을 졸리는 꿈에 시달리기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남편이 당장이라도 돌아오면 어떻게 대하나 하는 생각에 빠지면 그네는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딸아이 이름은 눈 오는 겨울에 나왔다고 하여 설자라 했다. 허주사가 지어진 이름이라 싫었지만 그네로서는 다른 이름으로 고칠 수도 없었다. 다음해 여름 마을에 홍역이 퍼졌다. 그네의 두 아이도 홍역을 앓기 시작했다. 아들은 눈을 딱 감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몸이 불덩이처럼 펄펄 끓었다. 눈에는 눈곱이 덕지덕지 덮였다. 물수건으로 닦았대도 눈을 뜨지 못했고 눈곱은 다시 끼었다. 딸도 젖을 물리기만 하면 토해냈다. 그리고 숨이 자지러지도록 울어대기만 했다. 몸은 역시 불덩어리였다. 산토끼 다리를 달아 먹여도 소용이 없었다. 석류를 달여 먹여도 더하기만 했다. 그네는 약을 구하러 쏘다녔다. 한약방에도 가보았다. 홍역은 죽어서도 한 번은 앓는 것인께 그리 상심 마시오. 이런 태평스러운 말뿐 속이 확 튀는 약은 구할 수가 없었다. 봉구 아버지, 자석들이 다 죽어가는디 금배 얼렁 좀 오시오. 곧 울음이 터질 것 같은 얼굴을 한 그네는 이런 말을 중얼거리며 이리저리 쏘다녔다. 나흘째 되던 날 밤 딸은 있는 힘을 다해 울더니 팔다리를 쭉 뻗치며 그 길로 숨이 넘어가 버렸다. 그네는 미친 사람이었다. 아기를 들쳐업고 한약방으로 양이에게로 내달았다. 헛일이었다. 다음 날 점심때쯤에는 아들이 몸을 비비꼬면서 괴상한 소리를 질렀다. 입이 비틀려 돌아가고 팔다리가 걷잡을 수 없이 떨렸다. 그네는 아들을 안고 병원으로 줄다름질을 쳤다. 그네의 낭자머리는 풀어지고 한쪽은 맨발이었다. 풍이 왔다고 했다. 허주사가 돈을 대서 입원을 시킬 수 있었고 한 달이 가까워 퇴원을 했다. 예전의 아들이 아니었다. 왼쪽 팔다리가 굳어져 제대로 걷지를 못했다. 입도 왼쪽으로 돌아갔다. 그 입에서는 침이 질질 흐르고 있었다. 더욱이 기막힌 것은 왼쪽 눈이 완전히 감겨져 버린 것이다. 열 때문에 눈동자가 골아 터졌다고 했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혀가 말려 들어가는 소리를 낼 뿐이었다. 마을에서 홍역을 앓던 다른 두 아이도 죽어갔다. 시국이 험해서 여름 홍역이 퍼지고 애들까지 잡아간 것이라고 동네 사람들은 입을 모았다. 그네는 시름시름 앓다가 몸져 눕고 말았다. 눈만 붙이면 사나운 꿈에 시달렸다. 꿈에 나타나는 남편은 언제나 눈을 부릅듯 무서운 얼굴이었다. 이년, 네 자석 내놔라. 네 자석 내놔. 머리채를 끌려 담벼락에 찢어져 피투성이가 되기도 했다. 그런 꿈에 시달리고 나면 머리는 방구석에 처박혀 있고 온몸에는 식은땀이 흥건히 흘러있곤 했다. 보름이 지나서 겨우 움직일 수 있었다. 몸이 반쪽이 되어버린 그네는 흡사 얼빠진 사람이었다. 전보다 기운도 줄어들었다. 전에는 한나절에 해치울 일을 하루 해가 다가도록 해야 했다. 그래도 힘은 더 들었다. 이런 날이 계속되자 주인 아주머니 간섭과 꾸중이 시작되었다. 그네는 안간힘을 다했지만 마음과 달리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주인의 꾸중은 점차 폭언으로 변해갔다. 밥을 제대로 넘기지 못하는 회복되지 않은 몸은 휘청대는 나뭇가지였다. 잎이 지기 시작하는 10월 중순 그네는 허주사네 집에서 쫓겨나야 했다. 그네는 손바닥이 닳도록 빌었다. 허주사 부인은 독살스럽고 차가웠다. 일도 못하면서 두 입을 살리라고 가당차는 소리 허지도 마라. 썩 나가거라. 애아버지 올 때까지만 살게 해주시오. 이 겨울에 어디서 살 것이오. 시끄럽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누가 알 것이냐. 그게 무슨 소리다요.
아, 얼른 나가. 그네는 등을 때밀려 허주사 집에서 쫓겨났다. 남편이 떠날 때만큼이나 서럽고 기가 막혔다. 당장 저녁부터 잠잘 곳이 없었다. 이모 집 말도 안 된다. 자식까지 데리고 무슨 면목으로 거길 갈 수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찾아갈 만한 곳이 없었다. 남의 집살이? 그러나 홀몸도 아니고 자식까지 딸려 있다. 그것도 성하지도 못한 자식이 아닌가. 그네는 무작정 읍내 쪽으로 걸었다. 그러면서 주인 아주머니의 말을 생각하고 있었다. 정말 남편이 죽어버렸다면, 죽어서 영영 안 돌아온다면 남편을 따라 죽으리라 생각했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남편의 소식을 알 때까지 살아야 될 일이 꿈만 같았다. 언뜻 쌀 7가마니가 떠올랐다. 그러나 주인 아주머니의 시퍼런 서슬 앞에서 그네는 말도 꺼내보지 못하고 쫓겨난 것이다. 그네는 땅거미가 짙어오는 속에 남편이 떠난 상구비를 바라보며 넋 빠진 사람처럼 언제까지나 서 있었다. 역 대합실에서 밤을 새웠다. 어제 점심때부터 곡기라곤 입에 대지 못한 아들은 밤새도록 보채다가 날이 밝자 지쳐 울지도 못했다. 아들을 서둘러 얻고 대합실을 나섰다. 밥을 얻어 먹여야 된다는 생각이었다. 이 집 대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발길을 옮기고 저 집 대문 고리를 잡고 망설이다가 돌아서곤 했다. 도무지 말이 나오지 않았다. 밥 한 술 보태주시오. 이 말은 목구멍에서 맴돌이질만 할 뿐 말이 되어 나오지는 않았다. 그네가 읍내를 한 바퀴 다 돌고 났을 때는 해가 중천에 걸려 있었다. 자석 새끼 굶겨 죽이고 말랑갑다. 자신에게 욕을 하며 다음 집으로 발길을 돌리면서 마음을 다지는 것이었지만 막상 대문 앞에 서고 나면 허사였다. 저녁 때 퀭한 눈으로 그네는 어느 식당 앞에 섰다. 고기 굽는 냄새가 이틀을 굶은 속을 뒤집고 있었다. 여보시오, 밥 한 술 주시오. 안에서는 아무 기척이 없었다. 그네의 목소리가 너무 작았던 것이다. 아, 저리 비켜. 서너 사람이 식당으로 들어서며 그네를 밀쳤다. 그네는 비척비척 물러섰다. 안에서 무슨 거지가 어쩌고 하는 소리가 나더니 한 사내가 불쑥 얼굴을 내밀었다. 밥 한 술 보태주시오. 내 새끼가 다 죽어가요. 한달음에 쏟아놓은 그네의 또렷한 말이었다. 어쩌, 재수 없이 저리 안 가? 사내가 휙 밀쳐버렸다. 그네는 그대로 나동그라졌다. 정신이 아찔했다. 그네는 울컥 솟는 울음을 씹었다. 밤이 어둡기를 기다려 그네는 허주산내 논으로 들어섰다. 잡히는 대로 벼이삭을 뜯어 보자기에 넣었다. 그네의 머릿속에는 자식을 이대로 굶겨 죽일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다. 얼마를 그렇게 했는지 모른다. 누구냐? 고함 소리와 함께 누군가 그네의 뒷덜미를 거칠게 휘어잡았다. 그네는 허주산네 아들과 머슴에게 끌려가면서 얼마를 빌었는지 모른다. 제발 살려달라고. 죽지 못해 한 짓이었다고. 그러나 소용이 없었다. 우리 조상 앞에도 안 올린 농새를 니년님 먼저 처묵어? 요런 작것이. 허주사의 부인이 그네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그네는 연방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다. 그러다가 아들을 업은 채 허기에 지쳐 기절하고 말았다. 눈을 떴을 때는 이틀 전까지 그녀가 살던 방에 누워 있었다. 그네는 일어나려고 했다. 꼼짝할 수가 없었다. 그냥 누워 계시시오. 참말로 면목 없구만이라. 내만 같았으면 사. 어디 집에 거 좀 끌고 왔을랍디요. 잘 사는 사람들이 어찌 배고픈 사람 속 알 것이요. 봉구 아버지만 옴사 요런 서름 받고 살랍디요. 지그들 잘 사는 것도 다 우리 같은 사람 피 뽑아 묵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소. 허나 10년 새도 없고
3대 부자 없다는 말도 있으니께 저그들이 가면 얼마나 가겠소. 내 봉구 아버지 올 때껏정 목곤형에 풀칠이라도 헐 자리를 구해볼 텐게 너무 걱정 마시오. 머슴이 나간 다음에 그네는 흐느껴 울기만 했다. 다음 날 늦어서 그네는 머슴의 눈치에 따라 허주사 집을 빠져나왔다. 그래서 머슴의 먼 친척이 하는 읍내 어느 식당에 부엌 물일을 맡게 되었다. 온종일 손을 물에 담그고 있어야 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두 입이 배가 고픈 걸 모르고 살게 된 것이 그네로선 더 없는 다행이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온 하루를 잠시 앉을 틈도 없이 종종 걸음을 치다가 자정이 가까워서야 잠자리에 들면 몸은 삶은 파나물이었다. 해가 바뀌고 8월이 되었다. 세상은 벌집을 쑤셔놓은 듯 난장판이 되었다. 해방이라 했다. 자유라고 했다. 식당에서도 싸움이 잦았다. 밥을 먹고 돈을 안 내고 갔다. 돈을 내라고 하면 자유라고 했다. 그래서 싸움이 터지고 그릇이 깨졌다. 그네는 자유라는 것이 밥을 먹고도 돈을 안 내는 것이려니 생각했다. 누구는 일본 사람이 하던 정미소를 물려받아 부자가 됐고, 술 배달꾼 누구는 양조장을 빼앗아 벼락부자가 되고, 망치잡이 아무개는 철공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 하자 일본 주인에게 칼부림을 해선 제 것으로 만들었다는 갖가지 풍문이 나돌았다. 그러나 그네의 귀를 번쩍 뜨게 한 소식은 군인이나 노무자로 끌려간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그네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얼핏 잠이 들면 을의 남편이 보이곤 했다. 9월 중순이 넘어도 남편은 소식이 없었다. 여태까지 모든 사람은 다 죽은 것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다. 그네는 애가 타서 견딜 수가 없었다. 일을 하면서도 식당의 손님들 말에 귀를 기울이는 버릇이 붙었다. 허주사가 친일파로 몰려 학생들에게 두들겨 맞았다는 말도 있었다. 논을 빼앗겼다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했다. 우리 쌀 7가마니는 그네는 그만 왈칵 울어버리고 싶도록 조바심이 나고 가슴에는 숯이 탔다. 그러던 10월 초순 어느 날이었다. 봉구야, 봉구야. 그릇을 닦던 손을 멈춘 그네는 설마 했다. 봉구야, 어딨냐? 나다, 나. 틀림없었다. 남편이었다. 그네는 그릇을 내동댕이 치며 부엌문을 박차고 나섰다. 식당 가운데 떡 버티고 선 사내 틀림없는 남편이었다. 그네는 그 자리에 선 채 움직이지를 못했다. 은매나 고생을 했는가? 와락 끌어안는 남편의 품에 안기며 그네는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네는 눈을 떴다. 남편의 얼굴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그제야 그네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만 울어라. 그만. 얼마나 고생을 했냐. 남편은 그네의 등을 쓸고 쓸었다. 큰매, 봉구가 말이오. 그네는 말을 잇지 못하고 겨우 잡은 울음을 다시 터뜨렸다. 다 들어서 알았네. 다 지팔자 소관이지 어디 자네 잘못인가? 자석이사 또 나오면 되는 거니께 너무 걱정 마소. 이게 무슨 말인가? 그네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 말 참말이요? 금매 자석이사 또 나오면 된다니께 눈물 거두소. 남편은 웃고 있었다. 다시 울음이 복받쳐 올랐다. 병신이 된 자식을 대할 때마다 가슴을 저미던 아픔이었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클수록 마음을 짓누르던 견딜 수 없는 죄책감이었다. 그런 뒤 허주사 놈이 아무 잘못 없는 자네를 쫓아냈담서. 그놈 여편네가 자네 머리끄댕이를 끌고 댕김서 두들겨 팼담서. 가세, 당장 패 죽이고 말틴게. 남편의 얼굴은 무섭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런 걸 어찌 다 아시오. 다 듣고 왔네. 싸게 채비혀. 그네가 데려온 아들을 남편은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더니 번쩍 안아 올렸다.
다 지 팔자 속아내니께. 병신인 아들을 안고 식당을 나서며 흘리듯 하는 남편의 말이었다. 허주사 집으로 가면서 남편은 허주사 내외를 죽이고 말겠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정말로 하시오. 무땀시 여기나 보면 어쩔 것이오. 그네는 종종 걸음으로 따라가며 이런 말을 했다. 허주사 지놈이 뭔디 날 욕보여. 외놈이 있을 때는 허주사제. 지금도 허주사요? 그 후레 아들놈이 내가 죽어 불기를 바랬겠지만 요렇게 뻐젓이 살아왔다. 지놈이 내가 온단 말을 들었으면 역전하까지 마중을 나와야지. 요 자석 어디 보자. 예전에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던 남편의 거친 말투였다. 그네는 불안하면서도 밥값을 내지 않고 나가버리는 그 자유라는 것이 남편에게도 있는 모양이구나 생각하며 마음을 달랬다. 남편은 허주산내 대문을 발길로 걷어차고 들어섰다. 어떤 놈이냐? 마루에 앉아있던 허주사가 소리를 질렀다. 나다. 남편이 맞대고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남편이 아들을 그네에게 넘겨주고 나서 마당을 가로질러 뚜벅뚜벅 걸어갔다. 이게 니기여 복길이 아니라고? 어쩌 복길이? 내가 니놈 새낀 줄 알아? 아가리 찢어놓기 전에 조심해요. 허주사 앞에 버티고 선 남편의 호령이었다. 웜에 니놈 꺼정? 니놈 꺼정? 허주사는 눈을 휘둥그레 뜨고 말을 잇지 못했다. 니놈이라니 요 쇠를 빼놓을 자석아. 내가 지금도 너 그 모습인 줄 아냐? 지금이 어쩐 세상인지 알기나 혀? 남편은 허주사의 멱살을 틀어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네는 발을 동동 굴렀다. 무슨 날벼락을 맞으려고 허주사에게 저런 짓을 하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아무리 자유도 좋지만 너무나 무섭게 변해버린 남편이었다. 내 마누래가 무슨 죄가 있더냐. 뼈 빠지게 부려먹고 그려 앓고 일어나 예전 맹키로 기운을 못 쓴다고 쫓아내? 요런 개자석 같으니 그런 심보로 내가 갖고 들어져 죽길 바랬지야. 요렇게름 두 눈 뻔하게 뜨고 살아왔다. 어떡할래? 어떡혀? 남편은 멱살을 잡아 축혀 올리고 있던 허주사를 사정없이 떠다 밀어버렸다. 웜에 사람 잡네. 대문 쪽에서 울린 여자의 목소리였다. 허주사 부인이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마당에 나동그라진 것은 눈깜짝할 사이였다. 내가 요렇게럼 살아왔다. 어디 또 내 마누의 머리끄댕이를 끌고 댕김서 해봐라. 내 눈앞에서 어디 또 해보란께? 허주사 부인의 머리채를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발길로 마구 걷어차며 소리소리 지르는 남편은 흡사 성난 황소였다. 그네는 손바닥을 잡고 말아지며 바들바들 떨기만 했다. 이런 모든 일을 이빠르게 남편에게 알려준 사람이 원망스럽기도 했다. 허주사 부인이 개거품을 물고 뻗어버려서야 남편은 머리채를 놓았다. 순사한테 끌려가면 어쩌려고 이러요. 순사? 하, 날 끌어갈 놈이 어딨어. 내 자유고 내 권리여, 권리. 권리? 그네로쓴 모를 말이었다. 그네는 안가품하는 것이 신식말로 권리라고 하는 것이려니 했다. 찬물 한 바가지 뒤집어 씌워. 남편은 허주사 부인을 턱으로 가리켰다. 그네는 부엌으로 내달았다. 얼른 논문서 내놔. 다섯 맞이기는 내 것인께. 그네는 허주사 부인의 얼굴에 냉수를 뿌리면서도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아, 얼른 못 내놓아? 남편은 마루청을 치며 소리를 질렀다. 미안하네만 논이 다 날아가 뿌렸네. 뭐여? 요런 개자석이 인제 왔어. 에라 작것. 남편은 위쪽 의리를 벗어젖혔다. 얼굴은 시펄겋게 핏발이 돋아 있었다. 남편은 사방을 두리번 거리더니 곧 뒤란으로 달려갔다. 정신을 차린 허주사 부인을 부축해서 막 마루에 앉힐 때였다. 시퍼렇게 날이 선 낫을 든 남편이 나타났다. 요런 개자석, 니 죽고 나 죽자. 남편은 허주사의 멱살을 잡고 낫을 치켜들었다.
그네는 남편을 막아섰다. 어찌 이러시오. 정신 차리시오. 기집년이 방정 떨지 말어. 그네를 사정없이 밀쳐버렸다. 남편은 눈이 뒤집혀 있었다. 너그 동생 모가지만 기어고 내 목숨은 똥침 막대기 드냐? 너그 동생 대신 내가 전장터에 나가 죽을 고비를 골백번도 넘김수록 살아왔다. 근디 이제 와서 어쩌? 논을 못 주겠다고? 줌새 준다니께. 허주사는 손바닥을 싹싹 비벼댔다. 청산댁은 손자를 추슬러 업으며 몸을 으스스 떨었다. 그때 남편이 허주사를 낫으로 죽여버렸다면 지금 생각해도 아슬아슬한 일이었다. 저수지 수문 및 5마지기 대신 철길 옆 3마지기 농가 미륵골밭 3마지기를 받았다. 그리고 그동안 9가마니로 불어난 세경살로 지금의 집을 장만했다. 허주산 놈 모가지를 비틀어 뿌렸어야 하는데 어쩔 건가. 젊은 내가 참아야지. 허주사는 금음딸이고 우린 초승딸이 아닌가. 안 그런가? 하모니라 우리도 인자 부자 아니요. 넓은 마당에 헛간이며 돼지우리까지 딸린 집으로 이사를 하던 날 저녁 밥상머리에서 그네는 마냥 행복하기만 했다. 한 사발 더 허시오. 막걸리를 남편에게 건네며 그네는 또 가슴이 섬뜩해졌다. 그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이처럼 상상도 못했던 부자가 된 사실을 의식할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이다. 허주사 동생 대신 징용을 나가다니. 살아 돌아왔으니 망정이지 죽어버리기라도 했으면 노는 고사하고 뼈가 희게 일을 해서 모은 세경쌀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병신 자식을 데리고 식당 부엌에서. 생각이 여기에 이르면 정신이 아찔해지고 자신을 속였던 남편이 더없이 원망스럽기도 했다. 그래서 남편이 돌아온 그날 밤 그네는 따지고 들었다. 어째서 간다고 말이나 했어야 할 것 아니오. 뭐 탈났고 그랬음싸 갈 수나 있었간디? 맞는 말이었다. 그대는 결코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금매 죽어 불었으면 어쩔 뻔했음디요. 아무나 다 죽간디. 죽고 사는 건 다 운수소간이요. 너무 당당한 남편의 말이었다. 어찌됐건 믿음직스럽고 장한 남편이었다.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까지 한 남편의 넓은 뜻이 고맙고 싸움터에서 또 고생은 얼마나 했을까 생각하면 자신이 겪은 고생이 하찮은 것이 되고 남편이 하늘처럼 높아 보이기만 했었다. 어딜 그리 바삐 가시오 청산댁. 순돌이 아범 아니라고 읍내가요. 또 만드기 편지가 왔습디요. 라지오를 보낸다고 안 했어. 라지오. 라지오는 무슨 라지오? 상을 받은 건디 이 애미한테 선사헌답디다. 상은 어쩐 상인디요? 금매에 베트공을 2마리나 산채로 잡아 불었다요. 금께 상을 안 받을 수가 있겠소? 만드기가 장사요. 그라고 그 효심이 또 상 받겠소. 그까짓 건 시다짠소. 제대를 하면 서울로 이 애밀 모시답디다. 그때는 이 지긋지긋한 농세일 안에도 쌀밥 먹고 신간 편케 살 거요. 아니 만드기 지가 무슨 수로 서울서 살아? 웜에 우리 만드기가 자동차 모는 기술이 있는디도 안 된답디요? 청산댁은 그만 눈을 부라렸다. 그라면 또 몰라도 하여튼지 청산댁은 아들 농세는 잘 지었은께. 순돌이 아범은 허리춤에서 짧은 담뱃대를 꺼내며 풀이 죽은 목소리였다. 어쨌거나 청산댁이 원망스러운 사람이여. 그게 무슨 소리다요? 아 그때 눈 딱 감고 나랑 살아 불었으면 청산댁도 고생 안 하고 나도 욕골이 안 됐을 것인디 안 그러요? 순간 청산댁의 얼굴이 푸르르 떨렸다. 고 배락 맞을 주둥아리 그만 나불대시오. 청산댁은 이렇게 쏘아놓고 불이 나게 돌아섰다. 가슴에서 불화로가 이글거렸다. 읍내로 들어서면서도 청산댁의 가슴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한사코 잊어버리려고 애쓰던 기억이었다.
한때는 순돌이 아범을 대할 때마다 가슴이 울렁거리고 아랫다리가 후들거리기 일쑤였다. 반면에 죽은 남편에게는 죄를 지었다는 생각에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면서 세월이 가고 어느 때부턴가 까맣게 잊어버렸던 일을 순돌이 아범이 느닷없이 들춰낸 것이다. 만드기가 2살 나던 해 9월 남편은 논에서 일을 하다 말고 이번에는 전쟁터로 끌려나갔다. 남편은 흙이 묻은 손으로 화물 열차에 떠밀려 들어가며 소리 지르고 있었다. 소 잘 간수하고 만드기 병 안 들게 혀. 남편은 문단속 잘하고 잘하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직룡을 끌려갈 때처럼 기차는 상구비를 돌아갔고 그네는 그때와 마찬가지로 넋을 잃고 중얼거리고 있었다. 아무나 다 죽간디 죽고 사는 건 다 운수소관이여. 이장 어른의 말은 남편이 노무자로 나갔다고 했다. 이북 사람들이 쳐내려와 싸움이 한창이라는 것이었다. 찬바람이 일기 시작하자 남무를 객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피난민이라고 했다. 동네 사람들은 싸움터에서 멀리 떨어져서 피난을 가지 않는 것만도 다행이라고들 했다. 어수선한 인심, 힘쓸 남자들이 없는 농촌, 궁색한 속에 해가 바뀌고 그네가 남편을 한 줌의 재로 맞은 것은 그의 겨울이었다. 남편은 집을 떠난 지 1년 반이 가까워 재로 변해온 것이었다. 그때 나이 27살 때였다. 전쟁은 그 다음 해에 끝났고 남편의 3년상이 지나기 전에 누구의 입에선지 모르게 동네 사람들은 그네를 청산댁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청산댁은 입을 앙 다물었다. 운다고 돌아올 남편이 아니었고 논밭을 두고 2 자식을 굶겨 죽일 수는 없었다. 남편이 남겨놓고 간 전답을 더 늘리지는 못할 망정 묵혀둘 수는 없었다. 그렇다면 남편이 저승에서도 눈을 고이 감지 못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청산댁은 등짐지는 요령부터 익혔다. 키에 맞게 지게다리를 잘라내고 작은 물건부터 지기 시작했다. 등받이가 등에서 겉돌고 누가 뒤에서 잡아당기기라도 하듯 한사코 뒤로만 넘어가려고 했다. 그래서 뒤뚱뒤뚱 오리걸음이 될 수밖에 없었다. 무슨 짐이든 머리에 올려놓기만 하면 그거리고 진흙길이든 자갈길이든 활개를 칠 수 있었던 때와는 너무 달랐다. 더구나 더 많은 짐을 옮기려면 지게를 당해낼 게 없었다. 가을 거지 때 나락을 옮기는데도 그렇고 더구나 똥장군을 머리에 이고 밭에 걸음을 낼 수는 없는 일이었다. 걸음걸이가 어지간히 잡히자 많은 짐을 지고 일어서는 연습을 했다. 우선 많은 짐을 올려 새끼로 틀어맨 다음 지게를 버티고 있는 지게 작대기를 얼른 빼면서 오른쪽 어깨로 받친다. 그리고 등을 등받이에 붙이면서 오른쪽 팔과 왼쪽 팔을 번갈아 빨리 멜빵에 끼워야 한다. 이때 지게 작대기도 따라서 양손으로 옮겨져야 하고 2 다리는 무릎이 반으로 꺾이면서 앞으로 밀리는 지게의 무게를 지탱해야 한다. 양쪽 어깨에 멜빵이 얹히기 무섭게 오른쪽 무릎은 땅에 닿아야 하고 왼쪽 다리는 기역자로 꺾여 있어야 되며 동시에 왼손은 지게 작대기 윗부분을 오른손은 그 아랫부분을 잡고 버텨야 한다. 그런 다음 앞으로 밀리는 힘을 2 팔로 지게 작대기에 버티며 일어서야 하는 것이다. 어느 정도 몸에 익을 때까지 몇 번을 뒤로 벌렁 넘어졌으며 몇 번이나 지게 밑에 깔려서 버둥댔는지 모른다. 어쩌면 일어서기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게 지게를 받칠 때인지도 모른다. 자칫하다가는 지게다리가 땅에 닿기도 전에 벌렁 뒤로 넘어가거나 앞으로 넘어져 쑤셔박히기 일쑤였다. 어느 날 청산댁은 똥을 가득 채운 장군에다 비료 부대까지 얹고 좁은 농기를 뒤뚱이고 있었다. 아직 다 자라지 않은 풀포기가 연초록 윤기를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그 풀색도 참 곱다 생각하는 순간 발이 미끄러지며 몸이 공중에 붕 떴다. 걷잡을 새 없이 무리개 논으로 곤두박질하고 말았다. 정신을 가다듬은 청산댁은 일어서려고 버둥거렸다. 그러나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똥장군을 남자들처럼 그냥 지게에 올렸다면 아무데로나 굴러가 버렸겠지만 청산댁은 그럴 수 없었다. 아직도 걸음이 서툴러 뒤뚱거리다 보면 장군 속의 똥이 덩달아 출렁이고 그러면 걸음은 더 뒤뚱거려 넘어지기가 십상이어서 아예 새끼로 칭칭 동염해버린 것이다. 한참을 빠져나오려고 버둥대던 청산댁은 그만 몸을 부려버렸다. 4월 초순의 화창한 날씨,
시린 기운이 아직도 남아있는 물속에 온몸을 빠뜨린 채 온몸은 젖어드는 찬 기운 속에서 그네는 차라리 시원하고 느긋하고 푸근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다. 눈이 부시도록 맑고 푸르른 하늘이었다. 오랜만에 참으로 오랜만에 대하는 하늘이었다. 불현듯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다. 남편이었다. 그네는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일어날 생각은 하지도 않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남편이 죽은 지도 2년이 넘었다. 이게 니란가? 청산대가 아닌가벼? 웬 남자 소리에 그네는 눈을 번쩍 떴다. 이장집 모습 성칠이었다. 청산댁은 다시 몸을 버둥대기 시작했다. 허참, 그래갖고 일어나질 성싶으요? 어디 봅시다. 성칠이는 텀벙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내비드시오. 나 혼자 헐렁게. 청산댁은 버둥대며 다급하게 소리질렀다. 왔다 참말로. 이파를 요리허시오. 요리를 조금만 꼬부리시오. 성칠은 어느새 청산댁 어깨를 잡고 한 손으로 지게를 빼내고 있었다. 한쪽 팔이 지게에서 마저 빠지자 성칠은 청산댁의 가슴께를 안아 번쩍 일으켜 세웠다. 청산댁은 빠져나오려 했지만 성칠의 자락 껍질 같은 두 손이 젖가슴을 억세게 누르고 있었다. 웜에 팅팅 불었네. 성칠의 이런 말을 들으며 청산댁은 그의 손등을 죽어라고 물어뜯었다. 성칠은 비명을 지르며 서너 걸음 물러났고 청산댁은 물 위에 떠있는 지게 짝대기를 재빨리 집어들었다. 장계도 안 간 놈이 싸가지 없이. 청산댁은 입술을 깨물며 부르르 떨었다. 물에 흠뻑 젖은 그녀의 옷은 몸에 찰싹 달라붙어 아직도 젊은 몸매를 드러내고 있었다. 장계만 가면 다여. 참새가 작아도 알을 낳고 제비가 작아도 강남을 가는디 남정네 나이 28이면 모지런 건 뭐여. 고 팅팅 부른 저통을 내비뒀다가 큰 병 날 것인께 풀어야 써 풀어야. 성칠은 지게를 들어 논둑에 올려놓으며 능청을 떨고 있었다. 아 얼렁 가뿌려. 청산댁은 지게 짝대기를 휘둘렀다. 피차 좋은 일인데 어디 보더라고. 30 가부가 혼자 사라지나. 청산댁 오늘만 날이 아니니께 두고 보더라고. 무엇보다 어려운 게 쟁기질이었다. 종일 하고 나면 얼굴이 부어오르는 농가리보다도 삼배 속곳을 헤집고 드는 후끈후끈한 땅의 열기와 줄기차게 퍼붓는 불볕 속에서 밭을 매는 것도 쟁기질에 비하면 쉬운 일이었다. 쟁기질도 물기가 약간 도는 논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일만이 아니었다. 그러나 무논을 갈거나 돌덩이 같은 밭을 갈 때는 농사 중에서 이보다 어려운 일이 또 있을까 싶었다. 더욱이 소를 제대로 부릴 줄을 모르는 처음에는 그렇게도 애가 타고 힘이 들었다. 특히 기운이 센 수놈은 마치 쟁기를 땅에 박기도 전에 걷기 시작해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돌덩이 같은 밭에는 쟁기 지나간 자국만 날 뿐 땅이 파이지를 않는 것이다. 수놈이 앞놈보다 기운이 센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묘하게도 장깨를 부렸고 말도 잘 듣지를 않았다. 쟁기가 땅에 먹히지 않을 때면 곡빗줄을 세차게 당기며 와! 와! 외쳐댔지만 소는 아랑곳하지 않고 뚜벅뚜벅 걷기만 했다. 그러곤 건너편 밭둑에 다가가 풀을 뜯는 것이다. 청산댁은 쟁기를 팽개치고 쫓아가며 소리를 질렀다. 저놈의 소새끼가 어찌 요리 애간장을 태운단가. 소는 여전히 풀만 뜯고 있었다. 청산댁은 약이 올라 고삐를 사정없이 낚아챘다. 아 요놈아 느그진 아니라고 이러기요? 소는 그 큰 눈을 껌뻑이며 뜯은 풀만 우물거리고 있었다. 정년 요것도 수놈이라고 날 우습게 보는 것 같구만. 환장 허겄네. 청산댁은 그만 밭둑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장단지까지 푹푹 빠지는 문혼을 한마지기 갈고 나면 다리는 손뭉치였다. 더욱이 문혼에서 한 골을 갈고 나서 줄을 바꾸는 일이 수월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려야 했다. 모내기에도 밭가리에도 가을 거지에도 따로 날품을 사는 일이 없었다. 청산댁의 모내기에 사람들이 왔다면 그네가 그들의 모내기를 해줬거나 앞으로 해주기로 한 사람들이었다. 청산댁이 처음 지게를 졌을 때 동네 사람들은 혹시 미친 게 아니냐고 뒷소리를 했고
쟁기를 문혼에 넣었을 때 이 세상 남자 다 죽어야 되겠다고 입을 모았고 옥수수 모가지를 꺾던 아이를 잡아다 때려 큰 싸움이 벌어진 뒤부터는 앉은 자리에 풀도 안 날 땅벌 같은 여자라고 혀를 내둘렀다. 그러나 청산댁만은 보릿고개를 모르고 지낸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그네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은 꼬리를 감추기 시작했다. 남편의 3년상을 치르고 난 다음의 여름, 그네의 생전에 한 번도 당해본 기억이 없는 가뭄이 밀어닥쳤다. 구름 한 조각 없는 하늘에 해가 이글거리는 나날이었다. 논에 물이 말랐다. 저수지 수문이 열렸다. 시루에 물붓기였다. 밤마다 새벽마다 물싸움이 벌어졌다. 기우제를 지냈다. 애꿎은 돼지만 죽어갔다. 논바닥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청산댁은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옆논 주인과 이야기해서 우물을 파기로 했다. 읍내에서 기술자가 들어왔다. 외상이면 소도 잡는 세상에 1년 농사를 눈뜨고 망칠 수는 없었다. 돈은 가을 거지 때 주기로 했다. 이틀 만에 펌프가 완성되고 흙탕물이 솟구쳤다. 그네는 벌렁벌렁 춤을 췄다. 밤과 낮 번갈아가며 각자의 논에 물을 대기로 했다. 물을 담을 대야 위에 판자를 걸치고 그 위에 호롱불을 밝혔다. 무서워서라기보다는 모기를 쫓기 위함이었다. 갖가지 하루살이가 호롱불빛이 흐릴 지경으로 모여들어 뺑뺑이를 돌았다. 그리고 쉴 사이 없이 대야물에 떨어졌다. 청산댁은 벌써 몇 시간째 펌프질을 쉬지 않고 있었다. 들어가네 들어가네. 우리 논에 물 들어가네. 많이 묻고 많이 묻고 얼렁얼렁 커야 쓴다. 우리 봉구 우리 만드기 배구름은 어쩔 거냐. 그네는 언제부턴가 이런 말을 펌프질에 맞춰 흥얼거리고 있었다. 워메! 그네는 갑자기 질겁하며 소리를 질렀다. 억센 팔이 그네의 허리를 끌어안고 있었던 것이다. 놀라지 마라 청산댁. 나요 나. 누구다요 누구? 그네의 다급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요 나 성칠이란 게요. 워메 자껏 왜 이려? 그네는 힘껏 몸을 내둘렀다. 그러나 꼼짝할 수가 없었다. 두어 번 버둥대다가 그네는 땅바닥에 쓰러지고 소리 지르려 했지만 입이 틀어막혀 있었다. 그네는 다리를 내뻗고 팔을 휘저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뿐이었다. 성칠은 한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다른 손으로 두 손목을 몰아잡고는 숨가쁜 소리를 토했다. 청산댁 소원이니 내 말 딱 한 번만 들어주시오. 사는 것이 뭔디 이래 쌌소. 성칠은 그네 손목을 잡았던 손을 풀었다. 그리고 그네의 몸을 더듬기 시작했다. 그네는 성칠의 더벅머리를 거머쥐었다. 그러고는 마구 잡아당기며 울먹이고 있었다. 혼자 산다고 우습게 보고 딸 우습게 보고. 성칠은 힘이 장사였다. 아니 어쩌면 펌프질에 그네가 너무 지쳐버린지도 몰랐다. 그네는 남편을 허주사를 한 주먹에 해치우던 남편을 떠올리고 그때 그 낫으로 성칠이 이놈 등줄기를 찍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다음 순간 혼자라는 생각에 그네는 성칠의 머리칼을 다시 낚아채며 부르르 떨었다. 아들이고 딸이고 하나만 낳는 거요. 그러하면 청산댁은 내 것인께. 성칠은 그네의 귓가에 뜨거운 바람을 일으키며 이런 말을 쏟아놓고 있었다. 가뭄 머금은 하늘에 빈틈없이 박힌 수천만 개의 별이 한꺼번에 그네에게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성칠은 담배에 불을 붙였다. 청산댁 생각해 보시오. 한 번 죽어뿐 사람이 살아온답디요. 요러 그런 고상하고 살아봤자 무슨 소양이 있어.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인디. 그네는 풀을 잡히는 대로 뜯으며 저편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다. 거기에 흙 묻은 손으로 노무자로 떠나던 남편의 모습이 있었다. 청산댁도 항시 젊은 것이 아니고. 성칠은 펌프질을 두어 번 해보고는 돌아섰다. 그 후로도 성칠은 틈만 있으면 징그러운 웃음을 지으며 달려들 기세였다. 그럴 때마다 그네는 잽싸게 낫을 빼들었다. 그 일이 있던 다음부터 그네는 들에 나오거나 밭에 갈 때는 항시 낫을 가지고 다녔다. 밤에도 머리맡에 낫을 놓고서야 잠이 들었다. 호강시켜 준다니께로 청산댁 깊이 생각해 보더라고.
성칠은 뒷걸음질을 치며 능글맞게 웃었고 그네는 아무 대꾸도 없이 낫자루에 힘만 주었다. 성칠의 말대로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이라면 남편이 물려준 전답을 일구고 남편이 남겨놓고 간 두 자식을 뒷바라지하며 살리라 했다. 이것이 더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을 살다가는 보람이 있으리라 싶었다. 지붕에 이영을 입힐 때나 고구마를 캘 때나 기회만 있으면 성칠은 선심을 쓰려들었다. 장터에서 만나면 순두국밥을 먹고 가라며 소매를 잡고 늘어지기도 했다. 그때마다 그네는 도구른 뱀눈을 하며 몸을 사렸다. 그러던 성칠은 지쳤는지 이듬해 초겨울 장가를 들었다. 그날 뒷집 갈산댁이 서너 번 부르러 왔지만 그네는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끝내 가지 않고 말았다. 동네 잔치에 빠진 적이 없는 그네였다. 그런데 거기는 갈 수가 없었다. 마음이 허전한 것도 서운한 것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시원한 것은 더구나 아니었다. 종잡을 수 없는 마음으로 종일 서성이며 보냈다. 밤에는 베갯머리가 젖도록 남편 생각을 했다. 장가를 든 성칠은 점잔을 부렸고 순돌이 아범이 된 후부터는 청산댁은 그와의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다. 청산댁은 우체국으로 들어섰다. 월남갈 편지 우표 한 장 주시오. 청산댁은 기세 좋게 돈을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또 편지가 왔던가요? 하모니라. 근디 라디오가 월남서 올라면 얼마나 걸린다요? 라디오 말이지요. 비행기로 오면 아마 대여세 걸리고 배로 오면 한 보름 걸릴 겁니다. 비행기로 뛰었으면 함에 도착할 때가 되었는디. 근디 그런 귀한 물건을 오다가 도둑마저 불면 어쩔게라우? 그럴 리가 있나요? 라디오를 보낸다던가요? 금매 우리 만드기가 베트공을 둘이나 산채로 잡아서 상을 탔는디 그 라디오를 이 애미 들으라고 보낸다잖겠어. 그래요? 참 효자군요. 금매 잘 키우지도 못한 어미한테 고로코름 알뜰살뜰하게 해싼다요. 청산댁은 금세 콧날이 시큰해지는 것을 감추기라도 하듯 혀를 있는 대로 빼 우표에 침을 발라 봉투에 몇 번이고 눌러붙였다. 라디오 오면 잘 간수였다가 보내주시오. 당부를 하고 우체국을 나섰다. 청산댁은 극장으로 발길을 서둘렀다. 큰아들 봉구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봉구는 왼쪽 팔다리가 부자연스럽고 한쪽 눈마저 감겨버린 불구였다. 나이가 들면서부터 한사코 밖으로 나가려고만 들었다. 나가서는 며칠씩 소식이 없어 애를 태운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자꾸 왼쪽으로 돌아가기만 하는 입에서는 항시 침이 질질 흐르고 말도 제대로 못했다. 봉구를 바라보는 청산댁의 가슴은 더 아프고 안쓰러웠다. 그래서 안 될 줄 뻔히 알면서도 행여나 하는 마음으로 학교에 보냈고 일주일이 못 되어 그만 보내라고 통고를 받았을 때 얼마나 설게 울었던가. 봉구를 놀려대는 아이들만 있으면 청산댁 눈에는 불이 켜졌고 잡히기만 하면 요절이 났다. 그러나 봉구를 데리고 사이좋게 노는 아이들은 감자나 고구마, 옥수수 등을 심심찮게 얻어먹었고 때로는 그 달고 맛있는 눈깔 사탕도 입에서 굴릴 수가 있었다. 봉구가 읍내 역전 극장 선전원이 된 지도 6년이 넘었다. 선전원이래야 보수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었다. 제 입을 먹고 철 따라 옷을 받아 입는 정도가 고작이었다. 청산댁이 힘겨워 내보낸 게 아니었다. 봉구가 그렇게 영화를 좋아한다고 했다. 극장 주인의 말로는 특히 어맹난인가 누군가가 나오는 영화는 좋아 어쩔 줄 모른다고 했다. 한 번은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두들겨 맞는 장면이 나오자 소리를 지르며 무대로 뛰어 올라가는 소등을 피우기도 했다는 것이다.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불구에 앞뒤로 강고판을 메고 한쪽으로 비틀려 돌아가는 침 흐르는 입과 눈마저 하나가 감겨진 그 얼굴에 머리에는 알록달록한 고깔 모자를 쓰고 깽가리를 치며 비척비척 걸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청산댁은 기를 쓰며 막으려 했다. 그러나 아들은 막무가내였다. 새 영화가 들어올 때마다 봉구는 동네까지 왔다 갔고 그때마다 집에 들러 청산댁에게 입장권 한 장을 내밀곤 했다. 그때 봉구의 얼굴은 해벌쩍 웃고 있었고 집을 나설 때는 더욱 기세 좋게 깽가리를 두들겼다. 처음 얼마 동안은 멀어지는 깽가리 소리를 들으며 청산댁의 가슴에는 비가 쏟아져 내렸다.
동생 만드기가 장가를 들고부터는 입장권을 2장씩 가지고 왔다. 청산댁은 오늘도 버릇처럼 극장이 들렀다. 봉구는 매표구 앞에 기대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가 청산댁을 보자 해벌쭉 웃었다. 별일 없냐? 엄니는 무딘 일로. 봉구는 혀궂은 소리로 어떻게 왔느냐고 묻고 있었다. 청산댁은 지치지도 않고 만드기 얘기를 라디오가 뭔지 아느냐고 물어가며 자세히 들려주었다. 봉구는 얘기를 들으며 해벌쭉 웃고 있다가 어떤 대목에서는 손뼉을 치기도 했다. 봉구가 갑자기 생각난 듯이 서둘러 들어갔다가 나와서 내미는 입장권 2장을 받아지고 청산댁은 돌아섰다. 엄니 공부랑 때 대대미 조개로. 재미가 좋으니 꼭 보라는 당부를 귓가로 흘리며 저것도 짝을 맞춰줘야 할 텐데 하고 생각하는 청산댁의 마음엔 그만 먹구름이 끼고 말았다. 만드기가 국민학교에 들어가던 날 청산댁은 운동화를 사줬다. 운동화를 신은 건 동네에서 만드기뿐이었다. 큰아들 봉구에게 맺힌 서러움을 만드기에게 풀리라 했다. 소풍 때도 계란이고 사탕이고 푸지게 싸서 보냈다. 그리고 선생에겐 담배 한 갑이라도 보내고서야 마음이 풀렸다. 운동의 날은 청산댁이 더없이 기쁜 날이기도 했다. 흰 줄을 넣은 검정 바지에 흰 셔츠를 입은 만드기가 운동 모자를 챙이 뒤로 가게 돌려 쓰고 내달리는 것을 보느라면 청산댁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야무지게 달리던 만드기가 2 팔을 번쩍 들고 1등이 되면 청산댁은 벌렁벌렁 춤을 췄다. 3학년 때인가는 1등으로 달리던 만드기가 그만 넘어져서 또르르 굴러버리는 게 아닌가. 외마디 소리를 지른 청산댁은 운동장으로 뛰어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만드기는 어느새 벌떡 일어나서 뛰고 있었다. 청산댁은 그 자리에 굳어진 채 손을 모아잡고 웜에 내 새끼야, 웜에 내 새끼야 하고 조바심을 치다가 맨 앞에서 2 팔을 번쩍 드는 게 만드기인 것을 알자 땅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만드기 공부는 중간 정도였다. 등수가 어찌됐건 글씨를 쓰고 간판도 거침없이 읽어내는 것이 청산댁으로서는 그저 흐뭇하고 뿌듯했다. 만드기가 학년이 높아감에 따라 돈 쓰임새도 많아졌다. 청산댁은 더 부지런히 논밭을 읽었고 무엇이든 악착스레 아꼈다. 집 한 올이라도 쌀 한 톨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만드기가 5학년이던 겨울 갈산댁 내에 모여 길쌈을 하고 있었다. 청산댁은 오래전부터 참고 있던 오줌이 못 견딜 지경이 되어 일어섰다. 어디 가시오? 치과네. 청산댁은 문을 박차고 나섰다. 마루를 내서려는데 곧 쏟아질 것 같았다. 신발을 찾아 신을 여유가 없었다. 아무거나 발에 걸리는 대로 신고 내달렸다. 문이나 닫고 갈 것이지 앵간히 급해 꾸문거려. 이런 말이 청산댁에겐 들리지 않았다. 한달음에 갈산댁 사립을 나섰다. 오줌이 찔끔하며 눈앞이 아찔했다. 청산댁은 멈칫서며 아랫배를 움켜잡고 이빨을 뿌드득 갈았다. 그리고 내쳐달렸다. 그러나 채 서너 걸음을 못 가고 청산댁은 자기 집 담벼락을 붙든 채 몸을 부르르 떨었다. 오줌은 걷잡을 수 없이 쏟아지고 있었다. 오줌은 속옷을 적시며 다리를 타고 내려 버선을 거쳐 고무신에 넘치고 있었다. 찬바람이 몰아치는 속에서 청산댁은 알아들을 수 없는 신음을 하고 있었다. 만드기에게도 단단히 이르고 있었다. 오줌은 몰라도 똥마는 꼭 집에서 누도록 했다. 아까운 걸음을 아무데나 버릴 수 없는 일이었다. 밭이나 농 기둥 위에 기떨어져 나간 항아리를 묻어둔 것도 이 때문이었다. 일을 하다 오줌이 마려우면 집에까지 올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밭고랑에 눌 수도 없었다. 오줌이 삭지 않으면 걸음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생오줌이 닿으면 오히려 곡식이 타들어갔다. 청산댁 집에 와서 누구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대소변을 보는 일뿐이었다. 만드기가 중학교에 당당히 합격하고 그리고 멋지고 멋진 교복을 찾아 입던 날 청산댁은 생전 처음으로 사진이란 것을 찍었다. 사진을 찾던 날까지 청산댁은 마음을 졸였다. 필경 장님이 되었으리라는 걱정 때문이었다. 사진을 찍을 때 사진사가 하나, 둘, 셋
하는 순간 펑 소리와 함께 불이 반짝했고 청산댁은 깜짝 놀라 눈을 껌뻑해버렸고 이까지 벌려버린 것이다. 그런데 사진사는 의사 사촌인지 무작정 괜찮다고만 했다. 끝에 사자가 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제멋대로 하는 성 싶었다. 그러고 보니 틀림없는 일이었다. 말도 함께 나오는 신식 영화가 있기 전 꼭 한 번 본 일이 있는 활동사진을 설명하던 변사인가 변호사인가도 제멋대로였다. 배가 멀리 떠나는 장면인데 오키야 원수를 갚았지마 고이 잠들어라 엉뚱한 말을 주워 섬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청산댁이 받아든 사진은 눈이 감겨 있지도 않고 입이 벌어져 있지도 않았다.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끝에 사자가 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은 아니구나 싶었다. 처음에 몇 마디 묻고 더는 말도 걸지도 못하게 원망스레 굴던 의사도 머리가 펄펄 끓던 아이를 밤사이에 깨끗이 낫도록 했고 제멋대로인 변사였지만 활동사진은 무척 재미가 있었고 콧방귀를 뀌며 시건방지게 굴던 사진사도 사진을 이렇게 말끔하게 빼놓지 않았느냐. 청산댁은 사진이 든 봉투를 가슴께에 받쳐들고 걸으면서 우리 만드기도 사자 붙은 직업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울렁이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온 편지에 우리 만드기가 운전사가 되어 이 애미를 서울로 모셔 호강시킨다 하지 않았던가. 그려 우리 만드기도 예사인물은 아니지. 아니고 말고 칠성님이 점지한 자식인데 오죽하려고. 우리 만드기가 운전사가 되어 버스고 트럭이고 달구지고 닥치는 대로 몰며 사방팔방 서울길을 제멋대로 휘젓고 다닐 텐데 그때 만드기 옆자리에 앉아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청산댁은 신바람이 나서 손자를 얻으며 마을로 들어서고 있었다. 만드기는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했다. 집안 형편 탓도 있었지만 해가 바뀔 때마다 청산댁 혼자서 농사짓기에 힘이 붙였고 더욱이 이만큼 가르쳤으면 못 배운 남편의 한도 풀렸겠지 싶었던 것이다. 만드기도 굳이 고등학교에 가려고 하지 않았다. 어느 집 자식보다 착하게 농사에 마음을 쏟았다. 송아지를 길러 3년 만에 소를 장만하기도 했다. 남편이 농부자로 나가면서 간수 잘 하라던 소를 난리통에 잃어버리고 여태 마련하지 못한 청산댁이었다. 그저 그런 아들이 믿음직스럽고 대견하기만 했다. 만드기 20살 되던 해 장가를 서둘렀다. 아들은 너무 이르다고 반대였지만 청산댁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었다. 어서 손자를 보고 싶었다. 그래야 고생하며 살아온 보람이 있을 것 같았다. 만드기 장가 가던 날 청산댁은 술을 마셨고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노래를 부르고 거기에 맞춰 춤이라는 것도 추었다. 그러다가 울었다. 남편 생각에 서러워 울었다. 힘겹게 혼자 살아온 세월이 기막혀 울었다. 자식을 장가 보내는 행복에 울었다. 미리 작정하고 키웠던 돼지를 3마리나 잡았다. 술도 음식도 모자람 없이 마련했다. 만드기가 군대에 나가고 8개월이 지나 며느리는 몸을 풀었다. 아들 손자였다. 청산댁은 며느리를 한 달이나 누워있게 했다. 만드기가 휴가를 나오기는 2달 후였다. 휴가를 마치고 부대로 들어가서 곧바로 월남으로 떠난 것이다. 청산댁은 사립을 들어섰다. 엄니 어디 갔다 인자 오시오.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오며 맞았다. 편지 붙이고 안 오냐? 편지 왔습디요. 며느리는 아기를 받아 안으며 반색을 했다. 아까 왔더라. 여기 있다. 며느리는 편지를 받으며 금세 눈자위가 붉어졌다. 엄니 시장 오실 텐데 진지 잡수시오. 시어머니 저녁 밥상을 차린 며느리는 아들에게 젖꼭지부터 물렸다. 그런 다음 시어머니 앞으로 온 남편의 편지를 꺼내 들었다. 연방 조구리 끝을 눈으로 가져가는 며느리를 건너다 보며 청산댁은 쯧쯧 혀를 찼다. 나이도 어린 것이 시집이라고 와서 남편도 없이 고생을 한다 생각하면서. 닷새가 지나 라디오가 도착했다. 묵지만한 그것을 얼싸안고 청산댁은 윗마을 박 선생에게로 달려갔다. 며느리가 틀 줄 안다고 했지만 청산댁은 도무지 미덥지가 않았다. 아서라 아서 고장낼라. 손자도 없지 않고 집을 나섰다.
며느리가 입을 삐죽이며 눈을 흘기는 것을 알 리 없는 청산댁이었다. 박 선생은 집에 없었다. 학교에서 아직 안 왔다고 했다. 금방 올 것인께 여기서 기들시오. 왔다 태평 실업기도 허요. 나 학교로 가볼라요. 청산댁은 학교로 줄다름을 쳤다. 박 선생이 나사를 이리저리 틀자 삐삐 소리가 나더니 이어 노래가 흘러나왔다. 참말로 이상하네요. 요런 목침땡이만 혼디서 어찌 사람 소리가 날게라우. 세상이 좋아서 그렇지요. 박 선생이 대꾸였다. 오른쪽 나사를 틀면 다른 소리가 나오고 왼쪽 나사를 틀면 소리가 커지거나 작아지고 왼쪽 나사 밑에 있는 구멍은 혼자 들을 때 쓰는 것이고 왼쪽 나사를 옆으로 돌려서 딱 소리가 나면 라디오가 꺼지고. 청산댁은 박 선생이 가르쳐준 대로 조심스럽게 해보고 나서도 집으로 돌아오며 몇 번이고 외웠다. 동네 사람들에게 라디오 구경을 시키는 데만 꼬박 사흘이 걸렸다. 보는 사람마다 부러워했고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만들기의 효성을 칭찬했고 청산댁의 자식복을 지켜 세웠다. 그러면 청산댁은 왼쪽 나사를 돌리며 소리를 크고 작게 만드는가 하면 의사청진기 꼭지를 둘러앉은 사람들의 귀에 잠깐씩 꽂아주기도 했다. 며느리도 그 트랜지스트를 마음대로 만들 수는 없었다. 청산댁은 며느리를 데리고 논으로 나갔다. 얼마 남지 않은 손자 돌떡을 만들 쌀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쌀이 있긴 했지만 손자 돌잔치를 무은 쌀로 차리고 싶지는 않았다. 서너 군데의 벼이삭을 훌떡 깨물어보고 비교적 잘 여문 것들을 골라 먼저 며느리에게 낯을 건넸다. 그리고 청산댁도 며느리 맞은편으로 들어섰다. 떡은 적어도 2말은 해야 할 것이었다. 술은 소주보다 막걸리가 낫지만 술을 집에서 담그면 좋은데 단속이 심해서 틀렸지. 나무 묻힐 콩나물이야 한 항아리 집에서 길러서 쓰고. 돌까지 20알 남았으니 자주 물을 주면 잔칫날 쓰기에 마침 좋을 테고 이럴 때 아범이 있었으면 좀 좋으랴. 이런 생각을 하며 청산댁은 능숙한 솜씨로 벼를 베어냈다. 청산댁은 며칠 남지 않은 손자 돌 준비에 일손이 바빴다. 콩나물도 통통하게 살이 오른 게 손가락 2마디 정도 자라 있었다. 고사리며 치나물 등 산나물도 물에 담가두었다가 삶아서 2번 물을 갈았다. 돌떡은 종류가 많을수록 좋다니까 인절미며 백설기, 절편은 물론 수수떡도 하고 약과도 만들 작정이었다. 청산댁은 마루에 앉아 수수를 고르고 있었다. 옆에 놓인 트랜지스터에서는 재방송 연속극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청산댁 기시오? 누구다요? 청산댁은 연속극에 귀를 기울인 채 고개를 돌렸다. 낯익은 반장이 남모를 사내를 데리고 마당을 가로질러 오고 있었다. 마침 기셨구만이라. 어쩐 일이요? 이리 앉으시오. 청산댁은 마루를 대충 치었다. 괜찮으요. 근디 읍사무소 나온 양반이요. 반장은 낯선 사내를 가리켰다. 저 실례합니다. 읍사무소에서 나왔습니다. 읍사무소에서 무슨 일로? 그게 아니고요. 저 천만득이 모친이 틀림없지요. 야, 그런디요? 저 다름이 아니라. 사내는 서류를 넘기며 말을 주저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다요? 앉기나 하시오. 저 다름이 아니라 이걸 전하려고. 사내는 한 발짝 다가서며 무슨 종이를 내밀었고 반장은 굳은 얼굴로 외면을 하고 있었다. 내사 까막눈인디 뭔지 알겠소? 저 다름이 아니라 천만득이 전사통지서입니다. 순간 남편의 얼굴이 확 다가들었다. 만득이 얼굴이 뒤범벅이 되었다. 남편을 한 줌의 재로 맞던 날 싸우다 죽은 소식을 알리는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서야 정신을 잃었던 그 무시무시한 말, 전사통지서. 뭐죠? 전사통지서? 청산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싶더니 나무 둥치처럼 그대로 나가 떨어졌다. 눈알이 허옇게 뒤집혀 있었다. 반장과 읍사무소 직원이 찬물을 끼얹고 손발을 주무르고 해서 한참 만에 정신이 들었다.
청산댁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눈을 떴다. 그리고 벌떡 일어났다. 잠시 주춤하더니 곧 읍사무소 직원에게로 달려들었다. 내 자석을. 안 된다. 안 돼. 어째 내 자석을. 청산댁은 소리소리 지르며 읍사무소 직원에게 매달렸다. 그런 청산댁의 눈에는 파란불이 켜져 있었다. 청산댁은 이빨을 부드득 갈더니 직원의 양복을 틀어잡은 채 또 까무러쳤다. 청산댁 손에서 풀려나온 직원은 그대로 뺑소니를 쳤다. 다시 정신을 차린 청산댁은 소리를 지르며 읍내로 뻗은 길을 내달리고 있었다. 맨발인 채 뛰고 있는 청산댁의 낭자머리는 풀어졌고 손에는 시퍼런 낫이 들려 있었다. 청산댁이 미쳐버렸다는 말이 삽시간에 동네에 퍼졌다. 청산댁은 돌아오지 않았고 밤새도록 며느리의 통곡 소리만 어둠에 번지고 있었다. 청산댁은 사흘 후에 차에 실려 돌아왔다. 그날 청산댁은 읍사무소에서 또 까무러쳤고 그 길로 병원으로 옮겨졌던 것이다. 청산댁의 얼굴엔 사색이 깃들여 있었다. 눈은 멍하니 허공을 더듬고 있었다. 청산댁을 보자 며느리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고 청산댁은 표정 없는 얼굴로 며느리 품에서 손자를 옮겨 안았다. 울지 말아라. 무슨 소양이 있냐. 자석 땀새 이빨 앙다물고 살아야 쓴다. 방앗간에 가서 쌀지오니라. 나는 솔잎 뜯으러 갈란다. 네 남편은 송편을 억시게 좋아했니라. 청산댁의 목소리는 착 가라앉아 있었다. 그날 밤늦도록 청산댁은 송편을 빚었다. 손자 돌잔치에 쓰려고 장만했던 쌀로 아들 장례에 쓸 송편을 온 정성을 다해 빚고 있었다. 모레 국군 묘지에서 장례식을 올리기 때문에 내일 떠나야 된다고 읍사무소에서 병원으로 알려왔던 것이다. 전생에 무슨 죄를 짓고 나서 요리 복조가리도 없는고 한평생 살기가 요리도 험하고 기고할 수가 있단가. 이 새끼 땀새 죽어 불지도 못하고. 세상 모르게 잠이 든 손자의 볼을 쓰다듬는 청산댁의 두 볼엔 눈물이 골을 파고 흘러내리고 있었다.